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2022년 2월 18일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20일도 안 남았어요.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누가 당선될 거냐 이 점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예, 콕 찍어서 말씀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한길 리서치의 홍형식 소장님하고 또 FMF 여기는 이제 여기도 역시 여론조사하고 또 정치 컨설팅 뭐 이런 걸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의 또 최종호 대표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홍 소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평소에 뭐 한길 리서치 유명하죠, 여러분. 예, 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 여론조사를 직접 담당하시는 저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궁금증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최 대표님. 예. 최 대표님은 뭐 저기는 이름이 많이 했어요. 예? 이름이 많이 나서 그래서 예. 최 대표를 보고 뭐 양정철, 예? 또 타현민 플러스된 보수의 그런 인물이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고 나오고 해요. 아, 그건 너무 과찬이시죠. 뭐 제가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기자분들이 있긴 한데 그건 뭐 저를 너무 과찬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수 ABC 뭐 운동이 이끌었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른바 말하자면 보수 세력의 보수 정치 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런 역할입니까? 그게 이제 그 가짜 뉴스입니다. 예, 그게 페이크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이제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빨리 풀어야 돼.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궁금한 게 뭐니까 오늘 보니까요.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지금 한길 리서치 소장님 모시고 앉아가지고 저 한국갤럽 이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난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조사한 건데 뭐 1,007명 대상으로 유권자. 근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가 41%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7%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이건 오차범위 바뀌죠. 그런데 이게 지난주는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벌어졌고요. 또, 역시 이제 여론조사 전문업체지요. 리서치뷰.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같이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9%. 그런데 윤 후보가 48%, 여긴 차이가 더 났어요. 한 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계속 이제 윤 후보가 좀 우세하다가 이제 특히 오늘 걸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는데 여기 대해서 우선 홍 소장님의 분석 겸 평가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많은 언론에도 30일 전의 지지율이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딴 이유가 없습니다. 유권자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는 지역주의나 이념주의적인 투표 표심을 했지만은 정책 지향적인 표심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후보들이 과거 같으면 지금 이쯤 되면은 후보 검증이 끝났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도 뭐 먼저 정지를 했다고 하지만은 변방에 있었던 인물이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정치 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다른 대선에 비해서 후보가 먼저 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보건대는 대선이 끝나도 후보 검증이 다 끝날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쟁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지율의 등락이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이전의 이슈는 뭐가 하면 적폐 논쟁이었고 그 이전에는 김여경 부인 문제였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지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저희들이 12일에서 14일 날 조사했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조사했는 결과도 보면은 실은 전체로는 0.5%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었지만 일요일 날 오전까지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니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관심이 주목이 간단 말입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이와 같이 그때 이루어지는 지금 이슈 쟁점들에 의해서 지지율이 바로 변하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후보와 유권자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이번 선거에서는 특징이 이른바 그 중앙 무대에서는 대선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도 좀 낯선,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었던 분이고 또 윤석열 후보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정치 신인이니까 유권자들의 아직 평가나 이 후보 자체는 뭐 분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유동적이다. 유권자들의 그 지지율이 그래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단일화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의 이제 결집도가 아주 높아지고 단일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돼 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이제 올랐다는 거 보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여기 아까 리서치 뷰하고 이제 갤럽 조사가 리서치 뷰가 좀 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조사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ARS 조사, 이제 자동응답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도가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렇게 본 걸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리서치 뷰 조사는 이제 ARS 조사고요. 이제 갤럽 조사는 이제 면접 조사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조사는 그간 이제 많이 차이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었는데 MBS 조사 며칠 전에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선 조사조차도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게 되고 이제 갤럽 조사조차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는 것은 이제 단일화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두 분한테 이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 뭐냐면 전화 면접 조사하고 또 ARS 조사, 그 다음에 무선 유선 그 비율이라든지 또 그 유선을 요즘 뭐 아주 그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바이어스를 갖고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최 대표 말씀을 하셨으니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정색을 하고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궁금한 게 말이죠. 여론조사 지금까지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락을 거듭해서 그런지 여론조사 회사마다 그 결과가 들쭉날쭉하고 같은 날 나오는 여론조사도 윤석열이 이기는 것 이재명이 이기는 것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홍 소장님, 이게 여론조사의 어떤 한계 같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작용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한계는 아니고 한계라는 것은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여론조사 방법은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렇죠. 그럼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진리를 규명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 방법론을 인정을 받을 수 없죠. 핵심은 누가 똑같은 똑같은 절차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지는 것이 이 사회과학 방법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지식을 물었는데 같은 시점에 물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한계가 아니고 그거는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뭐 그러면 또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방법론을 썼는데 달라졌다.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어떻게 보면 조사 기관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기관이 아마 선관위에서 준 가상번호를 갖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상번호 전화번호 추출은 조사기관이 하지를 않아요. 원래 조사기관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주 랜더밍하게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인데 가상번호를 선관위에서 받아서는 이 가상번호는 그 프로세스가 조사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가 잘못 왔다면은
비서직원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설사 다른 기관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본 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최 대표님, 예. 요즘 그 이제 뭐 최 대표님도 그 뭐냐면 여론조사 직접 하시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두 분이 잘 아시는 사이는 제가 아는데 뭐 업계에서 아는 사이죠. 이 협업 관계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연고가 있습니까? 뭐 이제 뭐 전혀 뭐 없고요. 별다른 이제 저희가 사회에서 이제 만나고 제가 워낙 조사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여론조사 업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 평론이나 이제 컨설팅을 하는 이제 그런 일로 봤을 때 여론조사 업계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잘 못하는 조사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알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을 사회학을 했고 계속 이제 이쪽 업무를 한 27, 8년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볼 줄 아는데 무수하게 많은 이제 여론조사 업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봐도 과연 저래도 될까 하는 업체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지금 제가 여쭈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왜 이걸 확인하냐면 홍 소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이야기하면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까.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런 관계. 그래서 아니 워낙 정확하신 분이다. 오케이. 그래서 묻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홍 소장님이 뭐 넌지시 그런 저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 회사가 자체적인 어떤 뭐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무슨 성향 때문에라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표본 그 추출하는 것은 또 통신사도 그 개입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설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왜곡된 의도적인 왜곡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이제 혹시 제가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한다서 그러면은 진보 성향 애들이 이제 질문을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마이뉴스나 이런 이제 진보 경향신문에서 조사를 한다. 그 조사 기관조차도 뭐 여론공정이라든지 이런 P&R이란 조사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관심 있는 진보 애들은 이제 그 조사를 안 받아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조작하는 조사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또 우리 보수적인 쪽에서도 뭐 이제 진보 쪽 이제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안 받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정 부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홍 소장님.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제 그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신문사들이 많이 하는데 그 신문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여론조사 회사가 알아서 저기 무슨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이것도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고객이니까 고객의 그 주문자의 뭐 그러니까 어떤 이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혹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조사 기관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ALS 업체와 전화 면접을 하는 곳. 전화 면접을 많이 하는 이런 업체들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선 이 조사 며칠 신경도 안 씁니다. 반면 ALS를 주로 하는 업체는 규모가 적어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어쨌든 경향성은 보면은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가 선호하는 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조사 기관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기관에 따라서 조사 방식이 조금씩 보수 쪽이 선호하는 조사 방식이 있고 진보 쪽이 선호하는 조사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 의도적으로 조작까지 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차이가 나니 이제 외관상 보면은 뭔가가 차이가 있을 조작했다고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하면서 가상 번호를 갖고 하는 조사와 ALS로 하면서 RDD 유선을 복합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조사 방법도 ALS냐 전화 면접이냐. 다음 전화 번호도 제가 볼 때는 한 30%가 달라요. 가상 번호와 일반 가상 핸드폰 번호를 하더라도 가상 번호를 하느냐
가상번호를 RDD로 뽑느냐에 따라서 약 20% 정도가 전화번호가 달라요. 예. 가상번호를 하게 되면 알뜰폰이 빠져버리잖아요. 전 5천만 중에 1,000만 명 정도가 알뜰폰을 쓰는데 그 번호가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유선이 약 1,000만 개가 넘는데 그 번호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저희들은 15에서 20% 사이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를 반영하고 전화번호 유선을 RDD로 뽑은 경우와 무선 RDD 뽑은 경우와 무선 가상 번호를 뽑는 경우를 놓고 보면은 전화번호가 30%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어떤 유형이든 지금 방송사나 메이저 언론사들은 대부분 전화 조사 방식을 다 선호해요. 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감당할 수가 있죠. 반면 또 다른 쪽은 보면은 ALS를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전화번호도 또 보면은 이 전화번호를 전화 면접을 하는 쪽도 보면은 방송사나 이런 쪽 보면은 또 가상번호를 쓴다든가 반면 조선이나 이런 쪽은 RDD로 추천한다든가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스펙트럼이 좀 다르다 뿐이지 경향성은 분명히 조사 방법에 선호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결과도 다를 뿐더러 언론 매체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밖에서 보면 어떤 봐서는 마치 조작하는 것 같이 보여줄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이전에 방법론적인 차이가 더 크다 이래 보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서는 저 뭔가 뒤에 야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워낙에 들쭉날쭉하네. 근데 최 대표님 이제 주로 언론사가 하는 것이 이제 언론사가 의뢰해서 조사하는 것이 많이 이제 국민들이 국민들이 접하게 되잖아요. 접하게 되는데 언론사에서 그 자체에 무슨 여론조사 전문가 이런 분들 양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여론조사 할 때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분석할 때도 참여하고 보도할 때도 참여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되게 지금 상황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기자가 보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신문이나 그 방송의 의도가 드러날 수도 있지 않느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단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예전에 자체 이제 여론조사 이제 팀을 이제 꾸렸었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이제 홍영림 이제 부장이 이제 여론조사를 전공을 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것들은 이제 담당 기자나 어떤 이제 데스크가 여론조사에 이제 전문성이 없다 보면은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안심번호나 가상번호, 소위 안심번호가 아니라 가상번호를 받아가지고 RDD를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무작정 이제 RDD를 추출을 하면은 이제 60대 분들이 20대, 30대를 많이 눌러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정확도가 이제 떨어지는데 그런 조사가 이제 마치 이제 정확한 것처럼 하고 제가 참 놀라운 것들이 기자분들이나 이제 데스크들 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여론조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여론조사나 이제 다소 이제 문제나 설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조사가 나오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자정할 수 없는 스스로 이제 걸러내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제 군소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이제 정말 현실이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철만 되면 이른바 점집 자신도 명리학자 이런 분들 그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뭐 하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는 지금의 상황, 당장 현실의 국민적 인식이라든지 의식 이것을 추출해냄으로써 그걸 가지고 이제 합리적으로 미래를 추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겠는데 홍 소장님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 사실 점집에 가면은 유력주의자 2명 놓고 누가 되느냐 이야기하면 50% 확률이 있죠.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하다가는 잘못하면 50% 확률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계가 고장나가 딱 써 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어설프게 되는 시간 하루 종일 맞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것은 여론조사 회사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은 또 유권자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헷갈리거든요.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이게 더 일반화되고 할 텐데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모양이에요. 요즘 보니까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데. 그야말로 지금 뭐 여론조사 회사 그 자체 설립이야. 내가 오늘 가서 기본적인 조건만 갖춰서 내 혼자서 설립해도 설립이 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선거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또 별건이 이루어있죠. 그래봐야 그 조건조차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표형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그렇게 진입이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이제 정치 이야기가 비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과거 역대 대선 여론조사 틀린 적이 별로 있었나요? 없었죠. 큰 틀에서는 똑같죠. 맞죠. 별로 안 틀립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도 그 여론조사 이 시점 나오는 거 요 분리를 갖고서 자기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갖고 정파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고 단 이번 선거는 가장 큰 특징이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사실상 대진에 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여론조사 발표 나온 것이 약 300여 개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봐도 역대 선거에도 그 이만큼 여론조사 많이 나온 것 처음이에요. 그리고 조사 기간마다 조사 방법이 지금만큼 상이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그 편차도 지금 제일 심한 것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유기능에서 결판이 나겠지만은 이번 선거를 지켜놓고 보면은 잘한 조사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판가름 나겠죠. 시청자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냉혹하게 평가를 해서 이 새로운 질서가 잡혀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여론조사 회사들도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제 무슨 그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한 큰 선거라든지 이런 거 끝나는데 백서를 한 번씩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지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이 뭐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이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단일화 이게 이제 화두로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대두가 된 셈입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난 13일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게 좀 가수가 될 무슨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까지 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단일화하면 무조건 된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일화하면 무조건 될 거다. 그렇게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는데 단일화 가능성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이게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과학적인 점쟁이 그 입장에서. 지금 저는 이제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이유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이제 지지율이 너무 올랐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제 선명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여론이 처음에는 제가 한 10일 전까지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제 제가 식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10명 중 7, 8명이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었는데 그게 한두 명 줄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 정도로 보니까 그러면은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이제 지금 할 수 있다는 이제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기를 좀 적당한 때를 놓쳐서 자기가 이제 단일화하지 않고 이제 완주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니면 이제 뭐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거기 하든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 소장님 입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정치적인 뭐 그 내부 논의는 제가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아니고 여론조사상으로 놓고 본다면 양쪽이 특히 윤석열 후보 쪽이 약간 딜레마일 겁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그 방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작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의 방식을 그대로 하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전화조사냐, ARS 조사 방식이냐, 유선이냐, 무슨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여튼 작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하는 그런 유형으로 발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뒤져요. 단일화를 했을 때. 그러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반면 단일화가 되었을 때 지금 사자 대결 구도에 되고 현재 단일화 분위기가 어쨌든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이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는 시점에 되고
자강론이 힘을 받는 이런 시점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 진영 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보기가 좀 쉽지 않는, 특히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단일화를 진행할 만한 그런 상황이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제 그쪽 캠프에 대고는 아마 이 언론 보도에 보면은 단판을 짓는 거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역대 우리나라 단일화에서 단판을 지어갖고 단일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네. 예. 왜냐하면 옛날에 저 YSDJ가 단일화를 시도를 했죠. 87년에. 네. 근데 단일화를 시도했는데 1차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보고 2차 두 번째 협상을 해서 아마 그때 알려지기로 DJ가 그래 이번 내가 양보해야 되니까 당신 왜냐면 난 저기 비토 그룹이 많으니까 그 YS 당신이 하되 지금 나는 내 저 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내 참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그 설득할 시간을 좀 달라. 이래가지고 세 번째 어디서 만나자 해놓고는 평민당 만들어 나갔죠. 예. 그때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때 여론조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DJ가 그때 뭐가면은 여론조사에서 내가 앞섰는데 왜 내가 양보를 해야 되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87년도지 않습니까? 87년도인데 그 당시 그 조사는 종교 관련 그쪽 단체에서 했던 거예요. 샘플 수도 1000명이 실어 넘었어요. 면접 조사를 했었고. 근데 그런 근거도 있었죠. 근데 여론조사가 잘못됐을 때 판세가 잘못된 정확하지 못한 여론조사가 아마 DJ한테 올라갔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믿고서 단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YS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두 번째 그래가지고 세 번째 그날 만나러 가는데 넥타이 메고 있는데 이중재 씨가 왔더래요. 와가지고 웬일이라고 내가 지금 갈 텐데 이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따로 당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TV 틀어보니까 벌써 김대중 저 대표는 거기서 그 창당 연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정도로 지금 홍 소장 말씀하셨듯이 단판을 해서 단일화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무리 내가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내가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서 당장 거기 가서 나 양보할게요 이 말을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작년에 서울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선례가 없었으면은 오히려 단일화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를 해왔잖아요. 그 성적이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누적된 성적이 있거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뭐 적합도 조사라든지 경쟁력 조사해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 점수 이제까지 싹 무시하고 한번 딱 해가지고 한판 승부하자 이래 되면 그게 뭐냐면 남의 성적을 내가 그냥 거기 얹어가지고 마라톤 42.195km 뛰는데 내가 40km까지 당신 그 1등 했으면 좋다. 그러나 여기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1등하면 내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 그 윤석열 측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방안도 사실 윤석열 측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저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단 1% 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건 제거해야 되거든. 그 다음 단 1%라도 승리 요인이 더 붙어진다면 그건 당 잡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우리끼리 가면 됩니다. 무슨 뭐 자강론 어쩌고 이런 것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결렬이 되면은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꼭 이긴다고 저는 이제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근데 혹시 소장님 그 여당 프리미엄이랄까, 이 우리 여론조사 결과 나왔을 때 야당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당은 최소한 야당 후보는 이 오차 범위 밖에 이 우세를 보여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 그게 뭐가면 투표율의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90년대 민주화운동에 한참 강시를 띨 때 그때 뭐가면은 보수는 조직이고 진보는 바람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조직은 세던 보수는 투표율이 높아서 실제 지지율보다도 실제 투표 결과가 더 높게 반영이 되는 반면 바람에 의존하는 야당은 실제 투표를 해보면은 투표장애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의 여당이지만 진보 진영들이 기본적으로 승리 공식으로 어떻게 내면 5% 이상은
앞서야만이 실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그런 트렌드가 지금 이어진다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조직력은 민주당 쪽이 더 강하고 이 보수는 조직력이 민주당보다도 이 국민의힘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투표율로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화 면접하고 LS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 면접이 옳으냐 LS 조사가 옳으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전화 조사를 중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이 ALS하고 많이 근접했다. 단 ALS 중에서 유선을 ALS를 한 ALS는 그거 아니에요. 유선을 ALS를 하지 않았는 그러니까 무선만 ALS는 그런 조사만 이야기합니다. 유선을 ALS를 해버리면 굉장히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조사가 다르다는 개념보다도 전화 조사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이 이 ALS하고 가깝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 지금 전화 조사하는 곳 쪽에서 이 예상 투표를 물어서 투표 예상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율 이야기 좀 하죠. 그러면 투표율이 보니까 지난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는 워낙 이게 여야 간의 격차가 후보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정동영 후보하고 사이에 그래서 그랬는지 투표율이 63.0%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정동영 후보 를 지지하는 측에는 이거 가봐야 이러고 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측에서는 내가 안 가도 이러다니까 그런 건데 그 이제 18대 가면 이 75.8%.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근데 이번에 19대 때 보니까 77.2%.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이거는 자기들이 말하는 촛불혁명 그런 결과로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쪽 문재인 지지층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결집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이쪽에서는 그래도 질 수 없다 이런 그런 것도 있었을 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더라도 근데 77.2%가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떨까? 이번도 굉장히 아주 접전을 벌여가니까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선거를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보수 진보 간의 최후의 혈투라고 봐요. 굉장히 치열한 이 혈투가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투표로 높을 것이다. 이 구도상은 다자지만 실질적인 양자 구도라고 저는 봤고요. 문제는 투표율 자체는 높습니다. 문제는 이 양진영의 핵심 지지층의 투표율이 문제예요. 어느 쪽의 투표율이, 어느 진영의 투표율이 더 높으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 두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고 보수 진영의 후보 지지율이 더 낮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지지율이 몇 프로 앞서도 이거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투표율이 더 높으면은 현재 전체 지지율보다 더 벌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근저의 추세로 봐서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강도의 차이가 나는 그제는 지금 내가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과거의 보수의 결집력만큼 지금 보수의 결집력이 강하지가 않다. 그래서 투표율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최 대표 보기에는 어떻게 봅니까? 보수의 결집력이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결집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 소장님 말씀인데. 저는 약간 좀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시사 포커스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요번 선거의 이제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 저는 왜곡된 포커싱이라 좀 다소 어려운 이제 새로운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그냥 주먹 들고 이제 싸워가지고 KO를 시킬 수 있는, 아니면 맷집이 좋은, 이제 그런 잘 싸우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 아까 이제 홍 소장님 말씀한 최후의 결투처럼 지금 집중돼 있어요. 아주 열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가 이제 꽤 나름대로 이제 결집해 있는 건 분명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완만한 보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 보수라든지 이제 유승민이라는 선택지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고 또 특히 이제 좀 20대, 30대 여성들이 지금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 리스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뭐 진보를 찍었던 사람들도 이제 좀 조금 다소 좀 느슨해진 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 그 다음에 극우 이분들도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다소 이제 좀 못마땅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일면이 있겠긴 예, 합니다. 그러면 저기 좀 우리 지금 그 각 정당에서 지금 또 각 후보 뭐 이 선대위에서 보면 이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캠페인 그 양측의 무슨 어떤 특징이랄까 또 그걸 보면 나름대로 이 점이 뭐 부각된다든지 이 점이 좀 뭐 다소 이게 좀 문제가 이런 게 표를 잃을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것 아닌가 뭐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 캠프에 대해서 각 캠프 지금 선거운동 양상에 대해서 홍 소장이 무슨 지적하실 일이 있습니까? 저는 현 윤석열 이제 캠프부터 먼저 보면은 좀 아쉬웠던 것이 역대 보수 선거에 되고 가장 전략적으로 뛰어난 캠페인 전략을 구사했던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문재인 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이길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이기기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는데 그 당시 캠페인 전략이 참 잘 나왔어요. 뭐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캠페인 핵심 그 키워드로 원칙이선 자본주의, 법치사회,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따뜻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국민 이런 컨셉으로서 비전과 정책이 거기에 맞춰서 다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런 비전이나 정책 공약이라는 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조직에 의존하는 감이 들어요. 예. 조직에 의존하는 감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진영의 내부 결속, 내부 세력의 결속은 어떠할는지 모르겠지만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반면 이재명 후보 쪽은 이래 보면은 이 소위 진보 진영의 주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류와 비주류의 그 긴장 갈등 관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사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전략적 키포인트 넘어가면은 현 문재인 대통령과 좀 차별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절 지금 보면은 차별화가 허용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략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계속 이재명 후보는 친문과의 관계,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역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중도층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오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 되고 전임 정책을 그대로 승계를 해서 비판적으로나 창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를 해서 권력을 재창출한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 두고 양 진영이 다 캠페인이 중도 보수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예. 최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좀 칭찬을 좀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한 달여 전에 이제 3프로 TV라는 이제 거기 유튜브 방송에 나오셨을 때하고 지금의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말 발목상대했다. 이제 연설도 많이 넣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토론도 이제 많이 넣으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확신과 그런 것들을 가진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친이들 주로 이제 여기 캠프에 지금 친이들이 이제 지금 주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친이가 이제 한 번도 이제 성공한 쉽게 이겼던 선거 한 번 했었고 이제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는 선거는 하고 있지 않는데 정말 운이 좋으시다. 그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상대방 이제 실질적으로 뭐 타겸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양정철 이런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제가 저쪽에 이제 여당 측의 면면을 보면은 참 안타까울 정도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뭐 전략과 홍보를 맡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현수막 하나 보더라도 이재명 현수막이 좀 약간 약해 보여요. 메시지가 약해 보여요. 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정말 운은 타고난 후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많이 갔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거 이야기만 하면 재밌는 것도 없어요. 하다 보면. 근데 어차피 마치기는 마쳐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한마디씩만
이건 좀 이런 사실이 상투적인 질문인데 그렇게 하면 대답하면서 나는 어쩌라고 이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홍 소장님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당신들 반드시 진다. 이런 점은 하지 마라. 그거 하나 경고해 주시죠.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는데 이번 선거는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가죠. 예. 최악의 비호감 선거인데 사실은 실수만 안 하면은 이 아주 큰 어떤 과실만 범하지 않으면은 이기는 선거예요. 상대가 최악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지. 예. 예. 맞아요. 그 최 대표는 한마디 경고해 주시죠. 이러면 당신들 진다. 진다기보다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만 이준석 이하 이제 그런 좀 어떤 그런 이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좀 조심해라. 그러면서 꼭 가능하면 단일화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한테는 유리하다.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자기 색깔을 찾지 않으면은 20일 내에 이제 그 지지도 이제 상승을 얻기가 어렵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기대하는 그런 선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한번 드러내야지 이제 좀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면 뭐 여론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망 가능한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유권자의 지지 성향을 분석한 그런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당선될 것이냐 이거는 사실 그것까지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점쟁이가 된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 각자 마음속에 저는 제 마음속에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게 저도 동의합니다. 본인이 찍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하십시오. 예,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두 분 말씀에서 이제 여러분이 또 이게 정리하고 판단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됐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